아버지를 키운 90대 유모를 자신 명의로 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 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40대 아들이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키워준 90대 유모를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왜 내쫓으려고 한 겁니까? 네, 일단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있습니다. 70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으로 이제 뭐 돌봄 인력이라고 하죠. 뭐 베이비시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아 도우미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본인을 어렸을 때 키워준 보모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폐지를 주우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2014년경에 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보모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 공간을 마련했는데 매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 모두 아버지가 이제 그 마련을 했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고령이고 하니까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소위 말하는 명의 신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내 소유의 오피스텔에 이렇게 비용도 내지 않은 90대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다. 건물 인도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밀린 임대료, 임차료 1,300만 원도 지급하라라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전문직으로 일해서 모은 자신의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아버지는 유모의 성년 후견임을 자처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의 그 주요 법률적인 쟁점은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명의를 불문하고 이 아버지의 주장은 내 돈으로 내가 마련해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재산세도 아버지가 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난데 소유권자가 아닌 아들이 왜 그 90대의 노모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말하자면 아버지 주장은 명의 신탁을 했다. 매수자금 내가 냈지만 아들 명의만 빌려서 등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들 주장은 내가 이제 살면서 전문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것을 취득한 온전히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건데요. 유모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던 그 건물인도 소송이 있었는데 이 유모 같은 경우 90대이니까 치매도 굉장히 심하시고 거동도 어려워서 뭐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유모가 나 어렸을 때 보살펴주고 우리 가족 힘들 때 도와준 것을 생각해서 성년 후견인 자격까지 취득해서 소송 절차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이 아들이 주장하는 것을 기각하고 아버지 측의 주장, 명의 신탁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건물 인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이 항소심 소송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 근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실질적인 소유권, 명의 신탁 관계를 입증하려면 가장 좋은 게 이제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오피스텔을 샀을 때 매수 자금을 누구의 돈으로 어떤 돈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측에서 내 돈으로 산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14년에 그 부동산 중개인과 그리고 매도 오피스텔을 팔았던 사람의 증언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아들 명의로만 했을 뿐 돈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아버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관련한 법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명의 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를 이전한 부분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말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 판단이었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 앞으로 된 오피스텔 무효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럼 이 결과가 결국 아버지가 승소를 한 거네요. 네, 아들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은 노모가 승소를 했고요. 이어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승소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들은 두 소송에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노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이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잘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찌됐든 본인도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돈으로 샀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모를 어떻게 보면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가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소송한 것 자체가 너무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이 오피스텔을 봤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내가 이런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 내 앞으로 가져오지만 차후에 또 이 오피스텔은 아들에게 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의 이런 노모에 대한 뭐 애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또 이것을 모르는 아들 세대의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태도 이게 좀 씁쓸한 판결입니다. 예, 여러모로 뭔가 좀 안타까움이 남았던 사건인데 자,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구속될 수밖에 없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도구도 지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입증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치사, 내가 죽으려는 의사 없이 그냥 다치게 할 의사만 있었는데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내를 살해했고 그 현장에서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자리를 이탈했다 다시 온 점 이런 것들이 양형에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짚어보면 이 미국 변호사 A씨 아내를 숨지게 한 직후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119나 경찰보다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좀 재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내가 그 당시 즉시 구조했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부검 결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둔기나 이런 걸로 다쳐서 아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가 최우선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피해보다 본인이 앞으로 닥쳐야 될 어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의존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도착해서야 119를 불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골든타임을 놓쳤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망갈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수 부검 결과가 결과가 나왔는데 자, 과다출혈 그리고 목졸림에 따른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자, 이후에 A 씨는 좀 우발적 범행이었다. 뭐 목을 졸랐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호 전략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본인에 대한 변명으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우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평소에 사이도 좋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별거 중에 잠시 방문한 아내와 말다툼 과정에서 이렇게 범행이 발생했다면 계획적이보다 우발적 범행으로 추단할 여지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을 졸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살해할 어떤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상해치사로 다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염두에서 내가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보통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요. 이 질식 소견이 나오는 경우는 사람의 목을 졸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죠. 사람의 목을 지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책임을 낮추거나 양형에서 좀 감형받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가 이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 규모의 이 정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송지효 씨가 이제 출연금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사실 민사 소송 앞서서는 또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광고 모델료 등 12억 가량이 법인 통장
현장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속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해주지 않았다. 그 부분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는 9억 8,400만 원과 이제 지연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승소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예, 송주호 씨 측의 전 소속사죠. 그러니까 소재기 이후에 좀 별다른 대응,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항소하지 않았다면 예. 1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다는 거고 1심 판결 과정에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법정에 나와서 다투지도 않고 이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 이제 승소 판결 나는 제도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고 측 청구가 당연하기 때문에 별달리 반박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이제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형사 사건도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또는 지금 현재 소속사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냥 뭐 판결 받아봐야 뭐 무용지물이니까 다투지 않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지호 씨 입장에서는 그간 열심히 일하고 연애 활동을 했으나 정산받지 못한 막심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연예인들이 이런 정산금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죠. 소속사에서 제때 제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산해주지 못해서 연예인들이 연애 활동에 대해서 위축을 한다거나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 종종 등장하는데 일단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채권이기 때문에 9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송지호 씨가 빨리 회수해서 또 정상적으로 연애 활동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과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